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우리나라 규제 현황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의 법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대표 변호사인 조원희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긴 세미나죠. 사실은 거의 7분이 이제 발표를 하는 세미나고 또 내용이 많아서 항상 이제 한 4분 정도가 적절하다 생각하고 이제 세미나 기획을 하는데요. 또 오시는 분을 생각하면 이왕 오시는 거 그냥 여러분 얘기를 또 많이 들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연사는 이제 시간 조절을 좀 잘해서 끝나는 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인공지능 이슈, 특히나 이제 챗 GPT 이슈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화제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기획하게 된 계기는 뭐 이 챗 GPT가 최근에 뭐 트렌드다라고 해설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벌써 한 2, 3년 전에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뭐 예컨대 정관 검토 서비스도 해보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인공지능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랑 함께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 리갈테크 이제 정부 과제도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챗 GPT가 나오면서 사실 모든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먼저 우리 강 변호사님이 발표해 주셨던 EU에서 인공지능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이 갑자기 이제 스피드업이 됐고 또 우리나라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2020년부터 인공지능 관련된 법들이 계속 법률안이 나왔는데 뭐 그냥 의안만 제출되고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챗 GPT가 나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갑자기 의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법이 다시 발의되고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인공지능이 뭐 그냥 다 이렇게 하나보다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챙겨봐야 될 법적인 이슈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컨대 대표적인 예로 아까 이제 강 변호사도 발표를 했지만 이제 생체 인식, 뭐 안면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이미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고위험 서비스가 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료를 확보했는지 어떤 이제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선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애초에 그거에 맞게 서비스를 설계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EU 시장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서둘러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는 이런 법적인 부분이 단순히 결과적으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를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부터 이제는 우리나라, 미국, EU 이런 곳의 다양한 이제 규제 현황들을 살펴서 그거에 맞게 준비해야 우리가 향후에 이제 그 시장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준비가 안 된다면은 사실은 그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저도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앞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뭐 기술적인 부분, 현황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제 강한성 변호사가 이제 EU와 미국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자 그대로 생성, 뭔가를 이제 창작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뭐 다른 법률 이슈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식재산권,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이 특별히 많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혜진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뭘 좀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랩업 삼아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전부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이어왔고요. 저도 뭐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런저런 포럼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했습니다만 사실은 하는 사람들도 이게 뭐 실제로 문제가 될까?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보면 이제 2019년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선허용 후 규제다라는 큰 이제 틀이 마련됐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 안에서도 기본 원칙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이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 사회를 위한 원칙,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2020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뭐 10대 요건,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사실은 이제 EU AI 법도 목표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윤리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왜 맨날 인공지능은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 게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인 의무보다는 조금 약한 뭔가 요건 도덕적인 의무 뭐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거나, 또는 이제 윤리가 들어가 있는 법은 예컨대 공직자윤리법, 또 국회의원 뭐 윤리법, 하여튼 뭔가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사실 윤리를 뭔가 법적인 의무로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생명윤리법, 예컨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생명윤리법이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윤리법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뭔가 조금 이제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윤리 이상을 인공지능한테 요구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 윤리라는 것이 왜 법적인 차원에서 윤리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게 논의가 되고 있나? 사실은 조금 항상 의아한 생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이면 사실은 법적인 기준이 마련돼서 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윤리라는 요소를 넣어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더 윤리적이어야 되는 건가? 뭐 이건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윤리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고 일부는 또 실현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 제정이라든지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권, 그 다음에 저작권법 개정 추진하는 거 있었고요. 뭐 등등 이렇게 21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개인정보 자율 점검표가 마련됐고요. 우리나라 이제 법제도 현황에서도 지금 계속 속도를 내서 뭐 이제 해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곳은 개인정보의 영역입니다. 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리스크 중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인데,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그래도 속도가 잘 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안 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AI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또는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나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현재 법률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전에 21년까지 하면은 6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6개 법안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안만 발의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가 갑자기 많이 사용되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랄까요?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작년 이제 12월에 의안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달이죠. 2월 28일 날 인공지능 책임 법안 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법이 이제 다 조금씩 다양합니다만은 이제 주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의 향후 먹거리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서 인공지능 산업을 어떻게든지 육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안도 일단은 우리 허용하자. 그리고 상후에 문제가 되면 이것을 규제하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규제의 방향도 네거티브 규제가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규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면서부터 그러면 어떤 인공지능을 우리가 규제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전에 EU AI법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모든 인공지능이 규제되는 게 아니라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고위험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이 뭐냐 하는 이 정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거고, 앞으로 이제 법안이 구체적으로 심의되고 의결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사업자들 사이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고위험 영역이냐 아니냐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 업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고위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사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에 다행스럽게 고위험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훨씬 더 유연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는 이제 고위험 영역의 포함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될 건데, 현재 법안에서는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 범죄 수사나 체포 시 생체 정보 이용, 채용이나 대출 심사 등의 평가 목적 이용,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범죄 수사나 체포 시의 생체 정보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체 정보 이용으로 넓게 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 수사나 체포 시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부분을 조금 좁혀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EU법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면 인식 같은 경우도 사실 얼마나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모든 안면 인식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범죄 수사나 체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규제하겠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가장 논란이 될 거라고 보는 거는 채용이나 대출 심사 등 평가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애매한 게 등이 들어가 있으면 이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가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평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고위험군인데, 현재 그 예시가 채용이나 대출 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자문하면서 예전에 이제 하겠다고 했던 게 그냥 다양한 SNS 정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 평가 서비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계획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대출 심사, 그런 평가가 대출 심사에 이용한다면 이것도 이제 고위험 영역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에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이런 이제 AI를 어떤 평가나 이런 목적이라고 하면 이 고위험군에 해당할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로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민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이 논리적,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실은 이게 룰 베이스를 가지고 기본적인 작동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얘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의 기술입니다. 근데 과연 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때 어떤 알고리즘 또는 어떤 이제 원칙을 두고 개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서비스가 바뀌어야 된다. 뭐 저는 이제 기술자 죄송합니다. 이 기술자랑 엔지니어
좀 고상하게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현실화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법적 요구 사항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그 수많은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사용이 될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고지할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이제 법적인 규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용자 윤리에 대한 얘기는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민이 여기서도 됩니다. 이게 윤리를 왜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 법은 하여튼 국가나 뭐 윤리 원칙에 따라서 뭐 이제 정책을 수립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야 될 거고, 인공지능위원회가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뭐 개인정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한 제반 그런 사항들을 다룰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있죠. 하나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익명화 조치를 전제로 해서요. 근데 더 철저하게 보호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뭐 여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선 사용 사후 규제한다는데 과연 출시할 때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없고 일단 출시하고 나서 본다고 하면 이건 문제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시민단체의 의견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 영역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이 있는데 고위험 영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이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왜 EU법같이 그 디테일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해서 이제 이런 법이 규정됐는데 과연 과기부가 뭔가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 부처가 이런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법은 속도가 좀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달에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돼서 시행은 6개월 뒤니까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중에 보면은 6번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심사해가지고 너 AI 해보니까 너는 부적격자래 해서 너 안 됐어 라고 만약에 결정을 한다고 하면 나 그거 못 따른다 라고 거부하거나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설명해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법상 인정이 됐고요. 실제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이미 법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이런 개인정보 처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법령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현재 지금 AI,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향후에 어떤 법적인 리스크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이제 계속 고민입니다. 저희도 세미나 준비하면서 국내 사례들도 찾고 해외에서 이제 있는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찾아봐서 이것을 좀 그룹핑한 건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많아야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보는데 그 많은 데이터들은 다 대부분 저작물이 되죠. 누군가는 작성했고 누군가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많은 저작물을 내가 수집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학습을 시켰을 때 과연 뭐가 문제겠느냐. 물론 이제 뭐 아까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내 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지는 않지만 논리상 보면은 그것을 내가 가져와서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임의로 내 서버에 복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학습시키는데 사용됐다면 사실 저작권 침해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외 사유로서 뭐 예를 들어서 저작권의 통상적인 이용 뭐 공정 사용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매개가 돼서 저작권 이슈가 사실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입법하겠다라고 정책으로 나온 거는 이런 빅데이터 이용에 있어서는 공정 사용이 명확하게 이제 정리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작권 문제, 이게 저작권이 활용되다 보니까 결과에서도 그 활용된 저작물이 사실은 사용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황혜진 변호사가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 보니 결국은 이제 수집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많은 텍스트에서 일부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일반적으로 취득한 그 개인정보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데이터 편향성 이런 것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많이 문제되는 거, 저희가 이제 뒤에 업무 규정을 하나 만든 것도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이제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뭔가 버그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했던 그 프로그램 소스를 거기다 넣고, 야, 이게 버그가, 이 버그를 잡아달라라고 하는 순간 내가 개발했던,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인 소스 코드가 그 이제 서버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제 이 학습형 인공지능이 다양한 영업 비밀,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이제 저장하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을 겪게 될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받는 쿼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암호화한다든지 받을 때부터 또는 이제 이것을 저장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사실은 앞으로는 분명하게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이런 이제 저작권 침해나 이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내용에서 반영될 것 같고요. 이 이제 사진은 이제 트럼프가 경찰에 체포되는 듯한 사진인데 사실은 이건 이제 페이크예요. 그래서 이미지만 합성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이미지도 뭐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누구가 체포됐다 하면서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게 나왔는데 사진도 가짜, 내용도 가짜,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을 텐데,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텐데, 그로 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것들이 고민입니다. 이제 AI 서비스의 제공자는 사실은 이제 뭐 지금으로 뭐 챗 GPT로 치자면은 뭐 MS라든지 오픈AI 이런 데 곳이 이제 책임을 지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거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자입니다. 예컨대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뭐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령상 동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개인정보 홈페이지 다 볼 수 있는 데다가 오픈해 놨으면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우리가 학습시키는 게 그거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이렇게 판단한다. 뭐 이런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개인정보,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활용에 있어서도 이런 기준이 이런 적용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가 회사 소스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공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뭐 억하심정으로 이거 회사 엿먹어봐라.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누구한테 주면 사실은 그게 확인될 수 있고 또 그게 범죄 행위가 명백하잖아요.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저밖에. 근데 막상 이게 해보니까 우연히 우리 회사 코드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왜 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용자 단에서는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불법 결과물 생성,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뭐 저작권 침해 이슈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 소리바다, 뭐 넵스터 또는 그 전에 이제 웹하드,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가 침해 행위를 유발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질 거냐 하는 것들은 뭐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소리바다나 이런 사건에서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거, 이용자가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뭔가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가 있을 때 이 서비스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될 거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기준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용자의 침해 문제를 잘 효과적으로 막아야 된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처음 봤을 때 침해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유튜브 보고 야 이거 이렇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실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보시면 알지만 다양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규정하고 뭐 이제 저작권 침해 방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제 올리면 그거 문제다라고 해서 체크하게 돼 있고 뭐 그런 이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두면서 결국은 지금 유튜브가 별 문제 없이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도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침해 이슈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 갈 거냐. 이제 우리 이제 아까 그 라이언 로켓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침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거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용 약관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 약관에는 결국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 범위를 제한하는 거. 제가 이제 제일 자세히 최근에 봤던 이용 약관은 이제 그 챗 GPT의 이용 약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끔씩 챗 GPT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물을 뭐 요즘 책으로 많이 내시잖아요. 책도 많이 내고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막 사용해도 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용 약관 보면은 이걸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사용 범위를 제한할 거냐? 아니면 이제 입력할 때의 그런 제한 사항들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용자가 법령을 이런 약관을 위반했을 때 과연 약관의 효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너 맘대로 써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의 경우에도 그렇게 인정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진술 보증을 하지 않고 책임 저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용 약관에 좀 충분히 규정이 돼서 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을 어느 정도 서로 균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업무 규정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업무를 생성형 AI를 써서 사람들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영업 비밀도 유출이 되고 뭐 개인 정보도 유출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제가 주위에서 물어보면 요즘 이제 컴퓨터 좀 하는 사람 치고 업무에 챗 GPT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마다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냥 회사에서 그냥 바로 채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업무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고 이제 회사가 자기 회사의 업무 내용에 따라서 수정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업무 목적이 뭐고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를 회사에서 적절히 규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임직원들이 무엇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의무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분 넘겼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하여튼 날씨도 궂은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면 사회자가 또 싫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